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10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자, 우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갖기 위해서는, 즉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만 갖춰야 돼. 확정일제는 필요 없죠. 대항요건만 갖춰야 된다. 그럼 그 대항요건은 경매 등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춰야 된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보증금의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됐다. 자,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다가 보증금을 감액함으로써 소액임차인에 해당됐다. 그때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2번. 자, 소액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아니고 대항요건이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에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자, 갑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을은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자, 이건 이제 변제라는 말은 배당이다 이 말입니다. 배당이다. 그러면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를 전제를 합니다. 경매. 그래서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그래서 매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자, 그래서 3번도 X네요.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매매 대금이 아니고 낙찰대금, 경락대금, 매각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경매가 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 자, 3번은 X고 4번에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직업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자, 보증금 채권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보증금 채권. 자, 임대차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세금 채권은 전세금이 등기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부를 보고 배당을 하면 돼요. 근데 보증금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법원에서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채권은 임차인으로부터 배당 요구를 받아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당을 해줍니다. 이런 거를 배당 요구 채권이다.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을 받는 그런 채권을 배당 요구 채권이라 합니다. 배당 요구 채권. 물론 이제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버렸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버리면 보증금도 등기되기 때문에 그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어쨌든 4번에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이나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구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네가 내 몫을 차지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은 맞습니다. 자, 5번은 뭐 안 봐도 되시고. 자, 6번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요 B라는 사람이 주택하고 동시에 공동재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동재당. 그래서 주택하고 대지를 공동저당으로 잡아가지고 동시에 경매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경매를 넣어버렸을 때 매각대금이 있으면 임차인은 주택에도 배당받을 수 있고 대지에도 배당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동시에 배당받을 때는 임차인도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지 주택에서만 싹 다 받겠다, 대지에서만 싹 다 받겠다, 이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따라서 6번에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 또는 우선 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음이 원칙이다. 맞네요, 그죠? 자, 7번 볼까요? 갑 소유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을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존재했다면은 소액 임차인 을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대지가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대지. 그러면 대지가 낙찰이 됐을 때 이 대지의 낙찰 대금에 대해서도 주택의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주임법은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도 보증금에 대해서 또는 일정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특히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 말은 지금 임차인은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액 임차인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것이, 자, 소액 임차인은, 그죠? 요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요 대지의 낙찰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 먹어요. 그러면 요 C가 B보다도 우선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자, 자기는 저당권자보다 뒤에 들어왔지만 요 주택만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게 등기가 됐냐 미등기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이냐? 자,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대지의 저당권을 잡을 때 이미 주택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등기됐냐 미등기냐 상관없이. 그럼 이미 주택이 존재하면 은행에서 예상을 합니다. 아, 이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겠지. 그럼 나중에 이 주택 또는 대지가 경매됐을 때 소액 임차인이 내보다도 최우선 변제를 받겠네. 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B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주택이 들어왔어. 나중에 6월 20일 날 주택이 들어오고 7월 1일 날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 대지의 낙찰 대금에서 소액 임차인이 B를 제끼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의 저당권을 잡았다. 아, 주택이 들어올 거야.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거야. 내보다 먼저 받을 거야. 이렇게 예상하기는 너무 무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대지의 낙찰 대금에서 소액 임차인이 저당권자를 제끼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뒤에 들어왔지만 주택만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잘 보세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주택이 미등기인 채로 이미 존재했다면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7번은. 자, 8번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주택이 신축됐다. 자,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주택이 신축되고 그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때는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랬죠.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여튼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이 이미 존재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어른 갑소유 아파트를 임대차 기간 1년 보증금 여기에 임차기로 계약하고 2016년 9월 10일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소유 아파트네요.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임대차 기간은 1년이고, 그죠? 보증금은 2억으로 돼 있네요. 2억으로 돼 있다. 2016년 9월 10일, 2016년 9월 10일 주민등록을 했다. 이러냐. 그러면 9월 11일 0시에 대항력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자, 1번 볼까요? 임차 후 1년이 경과되면, 그죠? 임대인 갑은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을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최단 기간이 2년인데 최단 기간 미만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면 최단 기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최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이거는 누가?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할 수 있다. 자, 최단 기간 미만으로 정했다면은 최단 기간을 주장해서 살 수도 있고 법정 최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즉 계약한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최단 기간을 주장해서 살 수도 있고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1번은 임대인이 이래 돼 있잖아요. 임대인은 꼼짝 말합니다. 임차 후 1년이 경과되면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청구해서 나갈 수도 있고 2년 동안 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는 꼼짝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왜? 최단 기간 2년이 보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임차 후 1년이 경과하면은 임차인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말이네요. 자, 이번에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종료한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는, 우리 주임법에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어른 갑소유 주택을 임차하였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갑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도 시험에 잘 나오죠. 법정갱신. 이렇게. 법정갱신. 자, 여기가 임대차 종료 시점입니다.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입니다. 자, 임대인은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전까지 사이, 임차인은 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이렇게 1월 전까지 침묵을 하고 있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죠? 기간은 2년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안 됩니다. 임차인은 해지 통고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해지 통고하면은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어른 갑소유 주택을 임차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은 임대인이 해지 통과할 수 틀렸죠. 임대인은 절대 안 됩니다. 임차인은 2년 동안 살 수도 있고 해지 통고해서 3개월 후에 나갈 수도 있고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꼼짝 마라.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에 X네요. 4번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자, 격려되면 임차인은 등기 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은 소멸한다. 자, 임차권 등기가 돼버리는 순간 대항력을 또는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것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은 등기 명령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 유지된다. 이래 맞죠. 4번은 X입니다. 자, 이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는 동시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자,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버리면 담보권의 성격으로 바꿔버립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야 채권자인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해준다. 즉 담보를 말소해준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는 선후 관계다. 그래서 5번은 맞네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인,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이 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잠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지금 서울에서 소유하고 있어.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을이 임차인. 자, 을이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대항요건은 땅에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 자, 이런 상태에서 임대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리는데 갑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른 이사는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가 상실돼 버리고 대항요건이 없어져 버리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이사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는 임차권을 등기할 수밖에 없다. 임차권을 등기할 수밖에 없다. 원래 등기는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임차인이 혼자서 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등기 명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임차인 명의로 합니다.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세 번째 이렇게.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소명을 해야 되겠죠.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 명령이라는 재판을 해주고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하라고 촉탁합니다. 그리고 촉탁을 받아가지고 등기소에서는 임차인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되어 있다면 존속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요 주택에 그 후에 을다시라는 소액 임차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 주택이 경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을다시가 일정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아간다면 등기를 해놓고 떠난 을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된 주택에 그 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가 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7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이로 인한 등기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로 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에게 부담시킨다. 자, 차임 보증금 볼까요? 2010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2017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 보증금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정액 청구가 나눠요. 정액 청구.
자, 정액 청구는 주임법을 딱 보면은 1년 안에는 정액 청구 자체가 안 돼요. 근데 1년이 지나버리면 20분의 1까지는 됩니다. 20분의 1, 즉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정액 청구 자체가 안 되고 1년이 넘어버리면 5% 초과할 수 없다.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일본은 보니까 2016년 2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이니까 1년 자체가 안 됐네요. 1년 자체가 안 됐어. 그러면 1년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른갑에게 정액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래 맞죠. 정액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차입 및 보전금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럼 6번에 임차권의 승계제도가 있네요. 승계제도. 저희도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승계제도. 승계제도는 상속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갑이 주인이고 주택이 있고 그죠?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다. 그럼 을하고 을다시가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라는 사실혼 관계다. 을다시 여자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겠냐? 임차인이 죽었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상속인이 없으면 이 사람이 단독 승계합니다. 단독 승계. 임차권. 임차권이라면 실제로는 뭐 보증금이죠, 그죠? 보증금. 단독 승계를 한다. 자,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은 사실상의 배우자가 단독 승계한다. 그런데 을의 아들, 상속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있으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을다시하고, 상속인하고, 을다시하고. 자, 이게 뭐로 나누냐? 자, 동거를 하느냐, 별거를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동거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동거를 하면은 을다시가 난 자식이다, 이래 되기 때문에, 그죠? A는 당연히 자기 엄마하고 같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별도로 사실상 배우자에게는 승계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별거할 정도면 을다시가 난 자식이 아니라 이래 봅니다. 아니라 보기 때문에 그때는 A하고 을다시가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 공동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이촌 범위 내 친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사실상의 배우자는 임차권을 상속을 할 수 없어요. 법률상의 배우자만 상속이 된다. 그럼 상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을다시는 쫓겨나야 할 운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임법에는 이 사실상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승계제도를 도입했다. 그럼 승계하는 방식은 자, 임차인에게 특별한 상속인이 없을 때는 을다시 사실상의 배우자가 단독 승계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있어. A라는 상속이 있다면 자, 동거를 하느냐 별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동거를 하면은 그죠? 자, 사실상의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다 이래 보고 뭐 자기 아들하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특별하게 승계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거를 할 정도면 사실상의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A가 같이 동거를 거부해버리면 을다시는 또다시 쫓겨나야 된다. 자, 그런 경우는 사실상의 배우자와 이촌의 범위 안에 상속인하고 공동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배우자 동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동거를 하고 있으면 사실상의 배우자는 승계권 자체가 없습니다. 승계권 자체가 없어. 상속권자에 대해서만 승계권이 있습니다. 뭐 이촌인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전혀 다르죠. 자, 이때는 별거할 때 하는 이야기고 동거를 할 때는 사실상 배우자에게는 아예 승계권 자체가 없습니다.
별거를 한다면 이촌 이내의 상속권자와 공동 승계합니다. 그것도 막 이래보나 저래보나 1번은 무조건 틀렸네요. 자, 상인법 한번 보실까요? 자,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7억, 월세 250의 임대차, 임차계약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자, 우리 상인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 주임법하고 달리 보증금이 여기는 기준이 아니에요. 보증금이 기준이 아니다. 여기는 환산보증금이라고 있거든요.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요게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 플러스 차임 환산액. 이렇게. 차임 환산액은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기준이고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이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일정 환산보증금에까지만 상임법이 적용됩니다. 상임법. 그래서 이 일정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해버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데, 서울 하나는 좀 기억하십시오. 환산보증금액이 9억까지만 상임법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환산보증금액이 9억을 초과해버리면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1번. 자, 서울이라 했네요.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7억에 월세 250.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100 곱하기 250 하면은 2억 5천. 2억 5천 더하기 7억 하면은 9억 5천이네. 9억 5천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 이래 맞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 활동이 이루어진다. 사실 행위 측면에서는 이거는 공장이다 생각하시고, 영리 활동은 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장이 되면은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사실 행위도 있고 영리 활동도 더불어 같이 있다면, 그죠?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뭡니까? 점유 플러스 뭐요? 점유 플러스 사업자 등록입니다. 점유 플러스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아니죠?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4번의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자, 우리 등기하고 달라요. 등기는 물권의 취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에 취득할 때도 필요하고 존속할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취득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이래 해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등기와 다르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의 이를 점유하면서 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5번은 간접 점유자의 대항력을 이야기합니다. 간접 점유자.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원래 주인이고 이 상가가 하나 있네요. 그죠?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이 점유도 했고 사업자 등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병한테 전대차를 했습니다. 적법 전대차죠. 그죠? 동의를 받았으니까 적법 전대차. 그래서 상가가 병 앞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가가 넘어가 버리면 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없어진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전차인이 일정 기간 안에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 직접 점유자 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하고 간접 점유자 임차인도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전대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차인이 제때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자기도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차인의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병이 제때 전입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죠? 병이라는 사람도 대항력을 취득 못하고 을도 대항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죠? 자, 6번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했다. 자, 폐업 신고를 하면은 일단 즉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주임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 신고가 되면은 일단은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자, 대항력이 소멸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은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은 지금은 안 봐도 됩니다. 자, 9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9번은 주택임대차에서는 맞죠. 그 상가임대차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래 맞죠. 그래서 9번은 X입니다. 자, 10번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즉 6개월을 정했습니다. 6개월. 상가에서 그죠? 자, 6개월을 정하면 최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누가요? 임차인. 자, 주택임대차는 뭐 1년, 2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상가임대차의 최단 기간이 1년이고 최단 기간 미만을 정했을 때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최단 기간을 주장해서 살 수 있고 계약을 한 6개월을 주장해서 살 수도 있다. 자, 이것이 우리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 10번에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임대인은 아니죠. 임차인이 선택한다 그랬죠.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최단 기간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10번은 X입니다. 10번은 1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 말은 뭐 6개월 정했다 생각하십시오. 자,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에 자, 임차인은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그런 주장권이 없습니다. 그 10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볼까요?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년 X입니다. 10년입니다. 10년. 자, 12번에 임차인이 이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주택임대차의 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2기의 연체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상가기 때문에 2기가 아니고 3기입니다. 3기. 3기를 연체했을 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래 맞습니다. 그래서 12번도 X입니다. 자, 13번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 갱신 거절 사유가 되려 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이 돼야 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자, 어쨌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할 수 없습니다. 13번도 X입니다. 자, 14번에 법정 갱신은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거는 갱신 요구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갱신 요구는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법정 갱신은 10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종료 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2년이 늘어나 버린다. 이거를 법정 갱신이라 합니다. 14번은 틀렸죠. 법정 갱신 대신에 갱신 요구 제도는 이래야 맞습니다. 14번도 X. 15번의 차임의 정액 청구는 정액이 있은 후 2년 안에는 하지 못한다. 틀리네요. 1년 아닙니다. 계약 체결하거나 정액이 있은 후 계약 체결로부터 1년 이내 또 정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정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15번도 X가 되겠습니다. X.
자, 16번 해보겠습니다. 16번. 자,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1년 이내 정액 청구.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맞습니다. 자, 16번 한번 볼까요? 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자, 이게 뭐 기산점을 물었는데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요리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그래서 방해가 있은 날 X,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X, 임대차 종료된 날 O 이래 됩니다. 16번은 틀렸습니다. 자, 17번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응용을 굉장히 몇 번 꼬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봐도 됩니다. 공부가 충분히 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다. 아예 안 봐도 괜찮고. 자, 18번은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자, 이거는 권리금 회수 문제네요. 그죠? 권리금 회수.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권리금 회수.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임대인입니다.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이렇게. 자, 병이라는 사람이 신규 임차인입니다. 신규 임차인. 그러면 신규 임차인은 을에게 권리금을 줍니다. 그래서 권리금 주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 하고, 그리고 갑하고 신규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임차인이거든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를 하겠느냐. 회수를 보장을 해주겠다. 이게 우리 제도의 취지입니다. 취지. 그러면 을이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임대인이 방해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해 금지의 뭐였다. 갑이 다음 네 가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네 가지 사유로서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병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또 병이 을에게 권리금 주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병한테 고액의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왜? 갑이 병한테 고액을 요구해버리면 병이 계약하지 않잖아요. 그럼 권리금 안 주잖아요. 그죠? 고액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병과 체결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갑이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딱 나와 있다.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갑이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첫째는 뭐 자력이 없다. 병이 갑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줄 자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겁니다. 이거 뭐 당연한 것인데, 두 번째는 의무 위반 우려가 있거나, 그죠? 임대차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동안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갑이 을을 쫓아내고 지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일단 병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해놓고 1년 6개월 동안 영리 활동, 갑이 장사를 안 하고 비워두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 갑이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상가를 비워두면은
소급해서 병과 계약 체계를 거절한 것이 정당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임대인이 선택. 보통 임차인이 주선을 하는데 임대인 갑이 병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임대인 갑이 선택한, 그죠?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A라고 봅시다. A. 요 A가 이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갑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을이 받아버렸어. 그럼 만족해야 되는데 을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죠? 지나가는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금을 더 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을 또 주선합니다. 권리금 많이 준다 하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을이 병을 주선하면은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왜? 을이 이게 일종의 그죠? 너무 영리를 취하잖아요. 너무 부당이득을 먹으려고. 그래서 이미 갑이 A를 선택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권리금을 1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을이 받았으면 그걸 끝내야지.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1억 5천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지금 A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을이 다시 병을 주선했을 때는 갑은 병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자, 18번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1번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죠.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번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X입니다. 자, 이번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자력이 없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이미 선택한 신규 임차인 A가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때는 신규 임차인 병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자, 4번도 좀 전에 했네요.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9번 한번 볼까요? 상인법에 관한 OX. 자, 1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네요. 그죠? 당사자.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장에게, 그죠?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3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되는데 당사자가 되려는 자, 이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번은 X입니다. 자, 이번에 임차인이 임차인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즉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 자, 8가지 갱신 거절 사유가 돼버리면, 그죠? 갱신 거절 사유가 돼버리면 여기 사유와 마찬가지로 갑이 병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 을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워낙에 임차인이 나쁜 짓을 했단 말이야. 나쁜 짓을 했다. 그죠? 워낙에 나쁜 짓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을 다시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하면은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갱신 거절해서 임차인을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그때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갱신 거절 사유 8가지가 들어와도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네요. 자, 3번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나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년이죠. 10년. 7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그래서 X. 자, 4번에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에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지어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은 재판입니다. 판결, 결정, 명령, 재판. 그러면 세무서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고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자, 이번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생긴다. 자, 아까 묵시적 갱신이 있을 때, 즉 법정 갱신이 있으면, 그죠? 기간은 2년으로 된다. 다만 임차인은 해지 통고로서 끝낼 수 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3개월 후에 종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네요.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가 아니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서 종료된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 X, 3번 X, 4번 X, 5번 X, 2번만 맞습니다. 2번. 자, 그래서 1번은 존무제라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2번은 이제 중요하죠.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8가지, 즉 임차인이 8가지 잘못을 하면은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8가지 잘못을 해버리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체결,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사유 8가지, 요 8가지가 있더라도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은 을의 권리금 횟수 보장이 안 되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자, 갑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8가지도 플러스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8가지 사유가 있더라도 갑은 을과의 계약 갱신도 거절할 수 있고 병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병은 권리금 횟수가 보장이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이 됐다. 그러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금 횟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즉 임차인에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신규 임차인에게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번은 7년이 아니고 10년이죠. 자, 4번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고 관할 법원에 이래 맞죠. 자, 이번에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의 해지 통고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즉시가 아니고 3개월이 경과하면 3개월 후에 이래 해야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좀 한번 참고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가담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